자, 우리 파동의 반사물절 지금부터 파동의 표시까지 했는데 나 앞에 파동의 표시 진짜 중요해, 그지? 그 그래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자 거기 보면 파동의 반사와 물절. 자 앞에서 빛의 반사 물절 배웠지. 근데 빛도 일종의 뭐야? 파동이야. 파동 성질을 가져. 그러니까 빛의 반사하고 똑같아. 파동의 반사. 빛이 굴절되는 거랑 파동이 굴절되는 거 똑같아. 그러면 자 우리 빛의 반사가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자. 반사의 법칙. 그지? 반사의 법칙이 뭐였어? 입사각과 반사각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다? 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이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같아야 된다. 그치? 이게 반사의 법칙이야. 그러면 그냥 파동, 빛이 아닌 어떤 다른 파동들이 반사될 때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다만 빛하고 달리 예를 들면 물결파 가격을 사용을 할 때 그림이 조금 머리 입장에서 좀 헷갈리는 것 뿐이지 반사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가면 파도가 쳐. 이게 물결파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치자. 맞지? 그런데 파도를 약간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파도가 출렁이고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우리 파동에서 올라와 있는 부분을 선생님 뭐라고 한다 그랬지? 마루라고 한다 그랬어. 내려가 있는 부분은 골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 옆에서 보면 마루는 하나의 점이지만 위에서 보면 그 마루인 지점들이 쭉 있겠지? 요거 이렇게 선으로 그릴게. 여기가 다 마루인 지점들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내려가 있으니까 골이라는, 그죠? 여기는 마루고, 그 마찬가지로 요 부분들은 어때? 다 골인 지점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또 마루가 있어. 파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또.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루에서 마루까지 길이를, 이 거리를 뭐라 그래? 마루에서 마루까지 뭐라 그래? 파장이라고 하지, 그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마루가 있고 골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마루하고 골 사이에 이렇게 면이 있잖아. 면. 맞아. 근데 이제 종이를 구부렸다고 하면, 응? 종이를 지금 구부렸다고 하면 여기가 다 마루인 거잖아. 여기가 다 골인 거잖아. 그러면 그 마루하고 골 사이에 면이 있잖아. 면. 그치?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그 면이야. 요 면. 요걸 우리가 파면이라고 해. 파면. 파동은 항상 이 물결파라고 한다면 파면에 대해서 항상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파도가 일로 이렇게 가거나 혹은 일로 이렇게 가거나. 그럼 이제 니네가 보는 그림은 얘네들 위에서 보는 모습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그림이 나와. 요런 그림. 요렇게 이제 보통 실선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파도를 물결이, 그러니까 이거 물이 출렁출렁 되는 거를 위에서 본 거야. 그럼 요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지점이 뭐라고? 마루라고. 여기가 마루라고. 그럼 마루하고 마루 사이가 뭐가 된다고? 여기가 파장이 된다. 맞니? 그러면 봐. 요런 그림이 나오면 이 파동이 가는 방향을 너희가 선으로 그려. 내가 이거에 무조건 뭐라고? 수직인 선 하나 이렇게 그으라고. 이 파동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만약에 이 파동이 이 물결파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치자는 거야. 그런데 이쪽에 장애물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부딪히겠지? 맞아? 그럼 이때 이제 입사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랑 그러면 이제 반사각이 얼마인지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요렇게 그림이 나오면 요건 이제 내가 그린 거잖아. 애들이 입사각 대부분 요거라고 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니네가 파동의 입사각을 알고 싶으면 그 파동 이 그림에다 수직인 선 하나 그리라고 장애물까지. 지금 여기다 그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왔어. 그럼 이 파동은 이거에 수직인 선 하나 딱 그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냥 빛이 장애물 향해 들어가는 것을 하나 그리는 거야. 그러면 그 장애물에 수직인 선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야. 무슨 선? 법선.
그럼 입사각이든 반사각이 법선을 기준으로 재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파동은 요게 입사각이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입사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알겠어? 요게 입사각. 요게 입사각. 그러면 그거랑 같은 각도로 갈 거 아니야.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 요렇게 간다. 맞아? 요렇게 간다. 요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여, 파동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어? 이렇게 들어온 파동이 부딪히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 걔네들이 가는 방향을 내가 선을 그린 거다 생각하면 돼. 걔네들이 가는 방향으로 선을 그려야 입사하고 반사각을 알 수 있다. 알겠니? 근데 지금 여기서는 비슷하게 조금 다르게 그리긴 했는데, 그지? 그림상 똑같이 그려줄게, 그러면. 자. 이렇게 가거든? 그러면 반사되기 전에, 자, 요게 파장이라고 했지. 입사파라 그래, 이거는. 빛은, 파동을 얘기할 때는 입사파야, 입사파. 그 입사파의 입사각이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가는 애는 반사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입사파의 파장하고 반사파의 파장이 어때? 똑같아. 안 변해. 그러니까 파동은 반사가 돼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파동이 반사될 때는 듣지만 말고 거기다 좀 써. 그지? 쓰는 게 좋아. 다 결국에는 니네 중학교 때는 이게 외우는 게 80%야. 그죠? 물론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외워야 되고. 그래서 파동이 반사될 때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더라고. 그 파동의 주기, 진동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왔던 파장 이런 거 안 변해. 그 다음 니네 파동의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매 시간 올 때마다 복습하고 와야지. 주기분의 파장을 선생님 파동의 속력이란다 그랬거든? 근데 주기도 안 변해. 반사되니까. 파장도 안 변해. 그럼 뭐도 안 변해. 속력도 안 변하는 거야. 뭐 주기, 진동수, 파장, 그 다음에 그 파동의 속력 이런 것들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 이 변하지 않는다. 반사가 일어날 때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파동의 반사는 쉬워. 다만 이제 학교 시험 특성상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이번에는 반사되는 면이 니네 볼록거울 생각하면 쉽다. 볼록거울 오목거울 생각해볼게. 자, 물결파가 위에서 보면 요렇게 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 요 오목한 부분을 향해서.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요거에 수직선 하나 이렇게 그려보라 그랬지? 그럼 빛이 오목거울로 들어가는 거 생각하는 거야. 빛이 오목거울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럼 오목거울에서 반사되면 어떻게 됐지? 모였단 말이야. 그치? 빛이 지금 파동에서 이 물결파라는 파동에서 이 부분이 이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은 이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은 이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걸 빛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반사돼서 한 점에 모이잖아. 그러면 봐. 니네 이렇게 파동이 물결파도 그렇지만 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파동을 평면파라 그래. 니네 이걸 그려놔. 장담 컨디션을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반사됐을 때 모습을 물어본다고. 그림을. 그럼 어떤 모습일까? 이게 지금 반사된 애들이 가는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그거의 실제 모습은 수직인 모습이 보여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어보면 자 이런 모습으로 나와. 이런 모습으로 나와.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 파동이 들어가면, 평면파라는 게 들어가면 이 반사되는 면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파동이 반사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쉽지. 만약에 이게 볼록한 면이 있는데 여기에 물결파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 응? 반사되면 어떻게 될까? 볼록한 모양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우리 빛의 반사 생각하면 되잖아. 볼록거리는 반사 퍼지잖아. 이렇게 퍼지잖아. 그럼 결국에 반사돼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온다. 알겠지? 요거 그려놔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
하나 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장애물이 평평해. 자, 평평한데 우리 연못에다 돌멩이나 통 떨어뜨린 물결 어떻게 돼? 원 모양으로 퍼져나가지? 요런 거 구면파라고 하거든? 그러면 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자, 파동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자. 맞아? 근데 여기에 평평한 면이 있는 거지. 그럼 이 파동은 어떻게 오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앵거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앵거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앵거지. 맞아? 아니, 잘 봐봐. 그럼 얘 어떻게 됐어? 얘 봐봐. 이걸 빛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반사돼서. 맞아? 그 다음 얘는 반사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되겠니? 얘는 이런 모습 되는 거야, 이런 모습. 알겠어? 똑같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야. 어? 이런 모습. 그럼 얘랑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그치? 얘랑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또 하나. 이번에 오목하게 들어간다고 그러는 벽면을 향해서 빛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요렇게 들어간다고 하죠. 요렇게 들어간다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파동이 예를 들어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반사되면 얘는 이렇게 갈 거고 얘는 이렇게 갈 거고, 그치? 맞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반사돼서 나오는 요거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맞지? 들어갈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특히 요 그림하고 요 그림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반사대에서 나오는 모습이 좀 달라진다. 이제? 근데 어쨌든 반사가 일어날 때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된다. 빛이 반사될 때처럼 어떻게 하라고? 그림이 눈에는 요 그림이 나올 거라고. 그럼 그거에 수직임선을 하나 장애물 쪽으로 이렇게 그리라고. 알겠니? 이 그림, 지금 예를 들어서 요 그림 갖고 얘기하자면 너희가 만약 문제를 이걸 물어본다면 요거밖에 안 나와. 요 그림밖에 안 나와. 그럼 그때 요 그림에서 요게 뭐라고? 파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그 모습의 수직임선을 니네가 그리라고 이렇게. 그리면 입사각, 반사각 알 수 있어. 알겠니? 그리면. 그래서 요 모습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반사는 쉬워. 파동의 반사는 그냥 빛의 반사하고 똑같다. 물론 불절도 마찬가지긴 해. 불절도. 자, 그래서 파동의 반사. 반사가 이럴 때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이거 꼭 해 두셔야 되고. 그럼 이번에는 파동의 불절 얘기 한번 해봅시다. 파동의 불절. 다 적었지? 다 그렸니? 자, 이번에는 파동의 불절 얘기할 텐데, 우리 빛이 불절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빛이 왜 불절했지? 민규야, 빛이 왜 불절했어? 속력이. 그렇지. 속력이 달라지면 불절하는 거잖아. 파동도 똑같아. 파동도 내가 잘 가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속력이 달라지잖아. 그럼 이 파동도 불절을 하는 거야. 자, 불절이라는 건 똑같아. 파동이 진행하다가 그 경로가 파동이 가는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다. 그럼 이게 왜 꺾이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유가 옥세문이라고 빛의 불절하고 마찬가지로 뭐 하면 파동이 진행하다가 뭐가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면 불절한다.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거나 속력이 달라지면 이제 그것 때문에 불절을 하게 된다. 이제 그것 때문에 불절한다. 알겠니? 그것 때문에 불절. 속력이 달라지. 그럼 어떤 파동이 언제 속력이 달라지는가는 이걸 좀 알아야 될 거고,
우리 그리고 빛의 굴절에서 얘기했지. 그래서 굴절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굴절한다고?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해야 돼. 알겠죠? 똑같아 그거랑. 그래서 파동도 빛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만약에 굴절한다면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을 하게 된다.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을 한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된다. 어느 쪽으로 굴절한다고? 느린 쪽으로. 느린 쪽으로 굴절을 하게 돼. 자, 그럼 이제 볼게. 예를 들어서 물결파라는 아까 파도이지 파도. 물결파라는 게 있어. 저 먼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뭐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냐면 수심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져. 수심. 깊으면 빨라. 왜?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깊으면 바닥에 안 닿을 거 아니야. 출렁출렁 하는 게. 근데 수심이 얕으면 출렁출렁 하다 보면 바닥에 닿을 거 아니야. 바닥하고 마찰 때문에 느려지거든. 그래서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물결파는 수심이 깊으면 뭐하다? 속력이 빠르다. 반대로 수심이 얕아지면 얕아지면 어떻다? 속력이 느리다. 그죠? 알겠어? 수심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저 먼 바다에서 해안가에서 파도가 밀려오지. 그럼 오면 올수록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 느려지니까 휘어지겠지? 그래서 좀 이따 설명, 해안가에서 이게 해수욕장이 있어. 여기 다 모래사장이야. 저 멀리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온다고. 아까 얘기했던 평면파란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이 자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지. 근데 이 해안가로 올수록 수심이 얕아니까 느려져. 우선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했지. 맞니? 그래서 느린 쪽으로 꺾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꺾여. 이런 식으로. 이쪽, 근데 이쪽에 이렇게 흙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예를 들어 이쪽에서 오는 파동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도가, 그지? 파도가 이런 식으로 꺾인다.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꺾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안가에 가까이 올수록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이 어떻게 돼? 해안선하고 나란해지는 거야. 알겠니? 파동이 굴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현상은 뭐야? 저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가 해안가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파도가 해안선하고 나란하게 밀려온다. 이게 바로 굴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봐봐. 여기가 이제 경계라고 치자. 그래서 여기가 수심이 예를 들어서 깊은 곳이야. 여기가 수심이 얕은 곳이야. 그지? 저 멀리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고 있어. 우선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지금 밀려오고 있단 말이야. 맞니? 자, 그리면 이렇게만 나온다 그랬어. 그럼 여기다서 뭐하라고 그랬지? 걔네가 오는 방향을 선으로 그리라고 그랬지? 이거에 수직임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경계까지 그렸지? 그 마찬가지로 깊은 곳과 얕은 곳의 경계, 연에 대해서 수직임선, 무슨 선? 법선. 법선. 그럼 마찬가지로 요 지금 하얀색 파동은 요게 지금 요 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지? 그거랑 법선이 이루는 각이 무슨 각? 입사각. 이게 입사각이야. 그러니까 니네 이 하얀색 선 생각하면 빛 생각하면 되잖아. 빛이 이렇게 온다고 치면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원래는 얘가 직진해야 되잖아. 그치? 원래는 직진해야 되는 애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지나가면서부터는 어때? 얕아지니까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느려진단 말이야. 속력이 느려지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굴절한다. 어느 쪽으로? 느린 쪽으로. 그러니까 요 경계면을 지나면서부터는 파동은 요렇게 가게 된다. 요렇게. 요방.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 이제 굴절 각이 되는 거지. 굴절 각. 그치? 그러면은 봐라. 우리 파동의 속력이 뭐분의 뭐였지? 주기분의 파장이거든? 그러면 깊은 데서 얕은 데로 가면 속력이 어떻게 돼? 느려지는 거지. 근데 속력이 느려져도 파동의 주기는 안 변하거든? 그럼 속력이 느려지려면 뭐가 줄어드는 거야?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 그림에서 요게 뭐라 그랬어?
파장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꺾여서 가는 애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고, 꺾여서 가는 파동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뭐가 달라졌어? 파장이 어떻게 짧아졌지? 맞아? 파장이 짧아져. 그럼 뭐 여기까지 이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면, 경계면을 따라 그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게 쭉 왔다고 치면. 자, 그러니까 아까 반사가 일어날 때는 반사가 돼도 뭐 파동이 갖고 있는 뭐 주기나 파장이나 뭐 이런 게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일단 굴절할 때는 뭐가 변해? 속력이 변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파동이 굴절할 때 반사할 때와 달리 파동이 굴절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속력이 변해 안 변해? 변하는 거지. 빨랐다가 느려지는 거. 혹은 반대로 갈 때는 느렸다가 빨라지는 게 되겠지. 속력 변한다. 그럼 속력이 왜 변한 거라고? 주기는 안 변한다. 굴절할 때도 주기는 안 변해. 뭐가 변해? 파장이 변한다.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굴절하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굴절하든 굴절할 때는 그 파동이 갖고 있는 속력, 파장 이런 게 어떻게 된다? 이게 변한다. 알겠니? 뭐는 안 변한다고? 주기가 안 변하면 진동수도 안 변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뭐만 변한다? 속력과 파장이 변한다. 어쨌든 얘도 똑같아. 그냥 요 하얀색 선 없이 이 초록색만 빛이라고 생각하면 빛의 굴절하고 똑같은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속력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났으면 어떻게 돼? 더 많이 굴절하는 거야. 더 많이.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린데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더 많이 굴절하는 거야. 알겠지? 그거 왜 우리 앞에서 빛을 굴절할 때 굴절률 얘기했잖아. 굴절률이라는 게 크면 많이 굴절하는 거잖아. 그리고 굴절률이 크다는 거는 여기하고 속력 차이가 많이 나면. 알겠니? 많이 나면. 그럼 여기에서는 다른 그림 또 하나 그려볼게. 다른 그림. 자. 여기 이게 물결파 발생량, 수조가 이렇게 하나가 있네, 수조가 이렇게 있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 파동 발생 장치라는 게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진동판 같은 거야. 전원을 연결하면 딱 떠니까 이제 여기 물이 출렁출렁하겠지? 맞아? 그래서 이제 파동이 이렇게 이제 물결파가 생겨서 쭉 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 물 속에다가 유리판을 하나 이렇게 딱 넣어놨어. 자, 그럼 이거 옆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야? 수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가는데, 여기에 내가 지금 뭘 넣어놓은 거라고? 유리판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출렁하면서 가는 물결파가 어때? 여기는 깊은데, 여기는 얕은 거 아니야? 속력이 느려지겠지? 맞아? 그럼 이때 봐봐. 얘를 이렇게 넣어놨으면, 그지? 이렇게 넣어놨으면, 그지? 여기가 경계인 거잖아. 맞지? 그럼 파동이 이쪽 부분에서는 깊은 곳에는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여기, 선생님, 그럼 여기 그리라고 했잖아. 지금 이 깊은 쪽에서는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원래 똑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잖아. 깊은 곳과 얕은 곳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굴절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파동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리판을 지나면서 지나가야 돼. 알겠니? 지금 선생님 그림이 명확치 않은데 니네 이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책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 아무튼 간에 어떻게 된다고? 가다가 수심이 얕아지면 얕은 쪽으로 꺾여서 가게 된다. 파동이. 그때 이렇게 파장이 달라진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소리라는 파동이 있어. 또 소리. 자, 이 물결파라고 하는 거 갖고 얘기했다만 소리라는 파동이 있어. 소리. 그럼 얘도 속력이 또 그때그때 달라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물결파가 아니라 소리라는 파동. 우리가 음파라고 하지. 음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리는 어디를 지나가? 공기 중을 지나가잖아. 그래서 소리는 공기 온도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 기온에 따라 달라져. 기온. 자, 니네 기온이 높으면 공기 분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 소리가 더 빨리 전달이 돼요.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 그 소리의 속력이 어떻다? 빨라. 맞아? 반대로 기온이 낮으면 속력이 당연히 느리겠지. 그지? 우리 소리의 속력을,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을 뭐라 그래? 음속이라고 하거든요. 음속. 그지? 그래서 15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리는 1초에 340m나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공기 온도가 15도보다 높아지면 340m보다 더 가는 거지. 1초에. 15도보다 낮으면 340m를 덜 가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그럼 이제 얘도 기온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면 소리도 불절하겠지? 자, 이 소리의 불절을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속담 딱 하나가, 요거만 하면 소리의 불절을 나을 수 있어. 자, 낮말은,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자, 이게 원래 의미는 뭐 소리의 불절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닌데 말 조심해라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 속담이 이 소리의 불절을 굉장히 잘 나타내준다. 자, 봐봐. 낮이야, 낮. 낮에 민규가 친구네 집 앞에 가는 거야. 이제 봐. 낮에 해가 쨍쨍 떠있는 낮에는 어떻게, 땅이 뜨겁지? 땅이 뜨거우니까 땅 위에 공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땅이 근처에 있는 공기는 이 땅이 뜨거우니까 얘도 어떻게 돼? 뜨거워. 그치? 따뜻하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위에 있는 공기는 그거보다는 덜 따뜻해. 좀 차갑다고 표현하면 돼. 그럼 어디가 기온이, 아래쪽 기온이 높지? 그럼 내가 만약에 가서 친구를 불러. 그러면 소리가 따뜻한 쪽에서 빨리 간다고. 차가운 쪽은 느리게 간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 불절한다고. 불절하는데 어느 쪽으로? 느린 쪽으로. 그러니까 낮에 내가 소리를 지르면 위쪽이 차가워서 위쪽에서 소리 속력이 느리니까 소리 이렇게 위에 휘어지는 거야. 지나가는 누가 듣는 거야? 새가 듣는 거지. 그치? 지나가는 새가 듣는 거야. 반대로 밤이 됐어. 한밤중이야. 자, 한밤중에 또 반대로 땅이 금방 식어요. 땅이 차가워. 그러니까 땅 바로 위에 있는 공기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 차갑단 말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좀 위에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해. 그러니까 이때는 물론 밤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겠다만 아래쪽이 오히려 소리의 속력이 더 느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때 소리를 내면 어떻게 돼? 소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그리고 누가 듣는 거야? 지나가던 쥐가 듣는다 이거지. 그래서 낮에는 소리가 어느 쪽으로 휘인다고? 하늘 쪽으로 휘어지는 거고, 밤에는 땅 쪽으로 휘어진다. 이거 꼭 기억해라. 이거 외우긴 외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 어? 그래서 소리의 불절을 알려주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하나가 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파동 반사하고 불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봤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파동이 불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뭐 빛이 불절할 때 나타나는 현상도 사실은 파동이 불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대표적인 걸 뭐가 있다고? 파도가 저 먼 바다에서 밀려올 때 해안가에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된다? 휘어져가지고 그 해안선하고 날아가는 파도가 밀려오게 된다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반사하고 불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잠시 쉬었다가 밑에 있는 소리 마무리하고요. 얼른 소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지? 잠깐 휴식.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리가 나와요. 소리. 그치? 자, 우리 이제 파동. 소리 다음에 파동이지 않습니까? 음파라고도 부르죠. 음파. 자, 일단 소리 음파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특징 정도 얘기하자면, 종류로는 이게 무슨 파? 파동의 종류, 우리 횡파, 종파 있었지? 종류는 무슨 파야?
종파야, 종파. 그지? 소리는 종파야. 그럼 종파의 특징이 뭐였지? 매질이 고체여도 지나갈 수 있고, 액체여도 지나갈 수 있고, 기체여도 지나갈 수 있죠? 니네 물속에서 말하면 그 소리 들려, 안 들려?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장에서 잠수하고 있는데 누가 야! 그러면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 그지? 그 다음에 니네 초등학교 때 요즘 안 하나? 종이컵 두 개를 실로 연결한 다음에 한 사람은 귀에 들고 한 사람은 말로 하면 들리지. 그 실이라고 하는 고체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된 거야. 그래서 얘는 종파기 때문에 매질이 고체여도 지나갈 수 있고 액체여도 지나갈 수 있고 기체여도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리는 공기라는 기체를 지나가는 거죠. 다만 속력이 좀 다른 거야. 종파의 특징상 고체를 지나갈 때 가장 빠른 거야. 예를 들어 철 있지, 철, 쇠. 한 1초에 5,000m 정도. 예를 들어 철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될 때는 1초에 약 한 5,000m 가는 빠르기로 전달이 된대. 그 다음에 액체 중에 물 있지, 물. 물 속에서 소리가 갈 때는 한 1초에 약 1,500m 정도 빠르기로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리는 이제 공기라는 기체를 지나가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또 공기중을 지나갈 때는 온도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긴 한다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5도 정도인 공기에서는 소리가 1초에 한 340m 정도를 가요. 사실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알겠지만 이런 수준이야. 그지? 어떤 매질을 지나가니까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 다만 다 지나갈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듣느냐. 소리도 이제 파동이니까 진동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소리마다 진동수들이 다 있을 텐데 지금 내가 말하는 소리도 나름 진동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모든 진동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사람의 귀로는 진동수로 따지면 20Hz에서 약 2만 Hz 사이의 진동수를 갖는 소리만 우리가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가청진동수라고 불러. 가청진동수. 그러면 만약에 소리는 소리인데 진동수가 2만 Hz 넘어가는 소리 못 듣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 초음파라고 불러. 우리 초음파는 우리 귀에 안 들려. 그 다음에 20Hz보다 진동수가 더 작은 소리도 못 들을 거야. 맞지? 저주파. 그지? 초저주파. 이렇게 표현한다. 사람은 못 듣는다. 사람은 딱 요 범위에 해당되는 소리만 들을 수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가청 진동수. 근데 이 동물들 중에는 이 초음파 들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지. 뭐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박쥐. 그지? 박쥐 대표적이지. 그 다음에 돌고래들도 들을 수 있다고 해. 그지? 돌고래. 요런 애들은 초음파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초음파를 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박쥐 같은 경우에 눈이 거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물에 안 부딪혀 얘네. 동물에서 사는데. 왜 그래? 사방으로 초음파를 쏘는 거지. 근데 그게 반사돼서 오는 걸 가지고 거리를 가늠해서 부딪히지 않고 피해 다니는 거야. 근데 이 초음파라는 게 사람 귀에는 안 들리지만 사람이 이 초음파를 또 이용할 수도 있어. 우리는 어디에 이용하지? 예를 들어 수심을 잴 때. 바다에 가서 이게 수심이 몇 미터인지 잴 때 쓸 수 있어. 자, 여기서 아까 물속에서는 대략 소리가 약 1500m 정도 간다고 그랬잖아. 자, 여기서 봐봐. 바다 위에 배가 딱 떠 있는 거야. 바닥이 있어. 이 바닥까지 몇 미터인지 모르지. 모르니까 이 배에서 바닥을 향해서 초음파를 쏘는 거야. 그러면 여긴 다 물이니까 어때?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갈 거야. 그치? 그럼 초음파가 바닥에 가서 부딪혀. 반사되겠지? 반사되면 아무것도 안 변한다고 했지? 그러면 얘가 갈 때 속력 그대로 다시 오게 돼. 그럼 만약에 이 초음파가 1초에 1500m로 갔다. 근데 얘가 갔다 오는데 6초가 걸렸다. 그러면 수심 알 수 있지. 그러면 가는데 몇 초 걸린 거야? 3초 걸린 거지. 그럼 얘는 방금 얘기했듯이 1초에 만약에 1500m를 간다고 하면 가는데 3초가 걸렸으니까 곱하면 뭐가 나와? 수심이 바닥까지 수심이 4500m구나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초음파를 써 수심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심을 내가 알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만약에 초음파를 쏘면 이게 3초 만에 가야 돼.
되돌아오는데 6초가 걸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 중간에 뭔가가 있어. 내가 초음파를 쏘면 이게 여기에 부딪혀서 되돌아와요. 6초 만에 와야 되는 애가 한 1, 2초 만에 왔어. 그럼 뭐야? 여기 뭔가가 있다는 얘기지. 물고기떼가 잔뜩 있다는 얘기지. 어군 탐지하는 데도 쓸 수 있어. 어군 탐지. 그 다음에 너희 부모님들도 선생님의 부모님 또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의 부인이 되겠지. 다 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지.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병원 가면 뱃속에다 초음파를 쏴서 그 아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부딪혀서 반사돼가 보는 거 가지고 화면에다가 아기의 모습을 딱 보여주지? 초음파 검사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초음파를 이런 용도로 또 이용할 수는 있다 이거지. 당연히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거 수심 측정하는 거 어떻게 된다고? 갔다 오는데 6초 걸렸으면 가는데 몇 초라고? 3초. 가는데 걸린 시간을 그 초음파에 속력하고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수심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이거 듣고 이거 종종 물어봐요. 수심 측정하는 거 종종 물어보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소리라고 하는 애가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 범위에 해당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는 소리를 듣게 되기까지 듣기까지 과정. 소리를 내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내가 지금 소리를 내는 거 아니야. 맞지? 음원이라고 하죠. 음원. 소리가 발생하는 곳이 뭐야? 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말하는 소리다 그러면 내 어디가 음원이 돼? 성대가 음원이 되는 거야. 그럼 내 목 안에 있는 성대가 떨어. 진동을 하면 그것 때문에 누가 진동을 해? 공기가 진동을 하면서 그게 공기를 통해서 쭉 가는 거지? 너희 귀까지 가는 거야. 그럼 우리 사람 귀 속에 뭐가 들어있어? 고막이라는 얇은 막이 들어있어. 그럼 그 공기가 진동하면서 가가지고 고막을 때리는 거야. 그럼 고막이 뭐야? 고막이 진동을 하겠지? 그럼 그 고막이 진동하는 게 우리 귀 속에 보면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어. 그 고막의 진동이 달팽이관까지 전달이 되면 우리가 이제 뭐야? 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어떤 소리가 발생하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기까지 과정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니? 그럼 이제 우리가 소리에서 살펴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리의 3요소라는 게 있어. 소리의 3요소.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소리의 3요소라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소리의 3요소. 3요소까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소리의 세기라는 게 있어. 소리의 세기. 그죠? 우리가 흔히 무슨 소리? 큰 소리, 뭐 작은 소리. 이제 요거부터 얘기할까? 자, 소리 높이부터 합시다. 소리 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쟤 고음이 막 뭐 죽인다가 이러잖아.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고음이냐 저음이냐.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고음이냐 저음이냐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소리의 높이라고 하는 거야. 자, 소리 눈에 안 보이지? 기계가 있어.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소리라는 파동을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장치가 있거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라는 장치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모니터 같은 게 있어.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막 버튼 같은 게 막 있어. 근데 마이크를 꼽았다 치자 이거지. 마이크를 꼽고 여기다 내가 뭐 노래를 부르든 소리를 내. 그 소리가 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 이 화면에 이렇게 이제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눈금이 있고요. 화면에 이런 식으로 그 소리라는 파동이 이렇게 우리가 앞서 배운 그래프처럼 이렇게 화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 고음이다 저음이다 이 음의 차이는 이거 소리 높이라는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봐봐. 여기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야. 자 이렇게 보자. 피아노 건반이 있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다르잖아. 같은 도인데 얘는 낮은 도, 높은 도 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낮은 도를 도 쳤어. 그러면 화면에 만약에 이렇게 그 낮은 도의 그 소리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났다고 합시다. 알겠니?
여기 낮은도야. 그럼 이 낮은도는 예를 들어서 요게 뭐가? 요게 파장이 되는 거고, 맞니? 요 길이가 파장이 되는 거고, 요 높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진폭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높은 도를 한번 쳐봤어.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쳤어. 자, 그 높은 도일 때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나 봤더니,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높은 도. 그럼 지금 너희가 이 그래프를 보면 뭐가 다르죠? 일단 높은 도하고 낮은 도하고 이 진폭은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출렁인다라고 표현하면 여러 번 출렁이지. 진동수가 다른 거야. 자, 소리의 높이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바로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진동수. 우리 진동수가 많은, 지금 누가 진동수가 많은 거야? 이 그림에서 보면 진동수가 어떻게 많다고 보면 되냐면 요 꼭대기죠, 꼭대기. 요게 많이 보이면 진동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돼. 오르락 내리락 여러 번 하잖아. 그래서 진동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진동수가 많으면 높은 음이 나는 거고요. 고음이 나는 거고, 진동수가 적으면 뭐야? 저음, 낮은 음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진동수에 따라서. 진동수 우리 알다시피 단위 뭐 쓰지? 헤르츠라는 단위 썼지. 그치? 헤르츠. 헤르츠라는 단위.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에 진동수가 256kHz래. 근데 어떤 소리는 512kHz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k로는 1000을 생략한 거야. 그럼 누가 진동수가 더 많은 거야? 512가 더 많은 거지? 그럼 얘가 더 고음인 거야. 얘는 저음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악기를 사용해서 만약에 소리를 낸다고 하면 내가 고음을 내고 싶으면 진동수를 많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악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예를 들어 줄을 이렇게 켜는 건 현악기라고 하고, 내가 때려서 소리 내는 거는 타악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래, 불어서 내는 악기는 관악기라고 하잖아.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줄을 튕겨 현악기의 경우에는 어떨수록? 니네 이제 기타가 이렇게 있으면, 니네 기타 혹시 칠 줄 아니? 그렇지? 기타 갖고 얘기하면 좀 그래. 피아노, 건반 피아노 있지. 그 건반 뒤를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반을 누르면 나무망치가 이렇게 들렸다가 그 줄을 띵 때리는 거거든. 근데 보면은 낮은 도하고 높은 도 쪽으로 보면 낮은 도는 줄이 길어. 높은 도 쪽은 줄이 조금 짧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악기를 연주한다 라고 하면 그 줄의 길이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내가 땡 때렸을 때 진동수가 많아지는 거야. 진동수가 많아지는 거고, 그 결과 고음이 나게 돼. 반대로 줄의 길이가 길면 어때? 반대가 되겠지. 줄의 길이가 길면 진동수가 적고, 때렸을 때 진동수가 적고 저음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의 타악기, 때려서 내는 거, 뭐 건반악기라고도 하고 실로폰 같은 거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니네 실로폰 칠 때 실로폰 이렇게 쇠로 된 건반처럼 생긴 애가 이렇게 이제 있잖아. 그래서 이걸 내가 뭐 나무망치 같은 통 치는 거잖아. 그리고 보면은 이 건반의 길이가 길수록 어때? 저음이다. 이 길이가 짧을수록 뭐야? 고음이 난다. 그래서 이거 뭐 건반이라고 칠까? 건반? 타악기? 또는 뭐 건반악기라고 하면 그 뭐 할 수? 건반의 길이가 짧을수록 진동수가 많은 거야. 그 결과 고음이 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부는 관악기는 어떨까? 관악기? 니네 이렇게 관악기 손으로 이렇게 구멍을 나가서 소리 내잖아. 니네 내가 손을 이게 다 리코더 불어봤지? 리코더. 초등학교 리코더 많이 불잖아. 그럼 리코더 불 때 손가락을 다 구멍을 다 막으면 소리가 저음이 난다? 근데 이게 도 할 때는 뭐해? 이거 손가락 여기 딱 두 개만 막지. 그러니까 그 안에 공기 기둥이 있어. 공기 기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많은 거야. 알겠지? 일단 요 정도.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 니는 제일 많이 또 물어보는 것 중에 이런 거죠. 여기 책상이 있어, 책상. 책상에다가 자를 하나 이제 딱 놓고요. 이게 우리 자 튕기면 소리 나잖아. 그럼 이 자를 튕길 때 고음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튕기는 부분의 길이가 짧을수록 진동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 이게 길수록 어때? 소리가 나고 짧으면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요 길이가 짧을수록 더 고음이 나는 거고 길이가 길수록 저음이다. 왜? 진동수가 달라서. 그 길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병이 있어. 병이 똑같은 병이 두 개가 있어. 자, 여기에는 물이 요만큼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물이 이만큼 들어있다고 칠게. 자, 내가 실로폰 채 있지, 실로폰 채. 실로폰 채를 가지고 얘를 때려서 그 소리가 나게 할 수 있잖아. 아니, 그 손가락으로 문댈 수도 있다면. 그럼 이렇게 똑같이 실로폰 팅팅 실로폰처럼 치면 누가 더 고음이 날까? 이때는 물이 더 적게 들어있는 애가 고음이 난다. 왜? 내가 이 채로 치잖아. 그럼 누가 진동하는 거야? 병이 진동하는 거야, 병이 진동하면서 소리가 나거든? 근데 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병이 진동을 좀 덜 해. 그래서 실로폰체로 쳐서 소리를 낼 때는 오히려 물이 조금 고음이 나는데, 반면에 내가 이거를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입으로 후 불면 요 안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공기가 더 적게 들어있는데, 이 좁은 애가 공기가 더 진동을 많이 하게 돼서 입으로 불 때는 오히려 물이 많이 들어있을 때가 더 고음이 나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 아주 잘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요거 꼭 잘 기억해야 돼. 어쨌든 소리가 높다, 고음이다, 저음이다는 진동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뭐가 있냐? 소리의 세기라는 게 있어. 소리의 세기. 자, 우리가 흔히 음악을 들을 때 너희가 볼륨을 높이지. 그러면 소리가 어때? 커지지. 큰 소리, 작은 소리를 우리가 소리의 세기라고 해. 자, 그럼 이거 잘 봐. 니네 라디오 혹은 음악의 볼륨을 높이면 음이 높아지냐? 응? 노래 부르던 애가 갑자기 저음으로 부르던 애가 내가 라디오 볼륨 높이면 고음으로 부르는 거 아니지? 그러면 대신 이제 볼륨을 높이면 소리가 커진 거고 볼륨을 줄이면 소리가 작아진 거잖아. 근데 방금 얘기했지, 음이 변하진 않지. 그러니까 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는 진동수는 똑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이거야. 내가 음악을 듣고 있었어.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어? 이게 이제 근데 내가 볼륨을 높인 거야. 볼륨을 높이면 어떻게 돼? 진동수는 똑같아야 된다고 했지. 음은 안 변하니까. 볼륨을 높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뭐가 달라졌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진폭이라고 한다고 했지? 진폭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소리의 세기, 소리가 크냐 작냐는 뭐에 따라서? 진폭에 따라서 달라요. 진폭에 따라서. 그래서 진폭이 클수록 소리가 보다 큰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폭이 작을수록 작은 소리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건 뭐라고? 소리가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뭐는 똑같다고? 진동수는 똑같다고. 그치? 니네 북을 치는 거야. 북을 치는, 내가 북을 아무리 세게 쳐도 북소리가 고음이 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니네 북 위에다가 북이 있어. 북이 있는데 내가 이제 북채로 북을 때릴 때 여기다 색종이 같은 거 올려놓는 거야. 그럼 북을 때리면 색종이 튀어오르지. 내가 북을 살살 치면 어떻게 돼? 색종이가 조금만 튀어올라요. 세게 치면 많이 튀어오르지? 뭐가 달라지는 거야? 진폭이 달라진 거야. 근데 내가 북을 아무리 세게 쳐도 그 북에서 나는 소리가 고음이 되진 않잖아. 맞지? 그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뭐 이거 참고로 얘기하자면 소리의 세기는 우리가 데시벨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내는 거야. 데시벨. 이거 하나만 참고합시다. 데시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소리가 10데시벨이래. 그리고 어떤 소리는 20데시벨이래. 자, 누가 더 큰 소리야? 당연히 20데시벨이 큰 소리인 거야. 그지? 그런데 또 30데시벨인 소리가 있다? 자,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큰 소리고 얘보다 얘가 큰 소리잖아. 그러면 요거 몇 배 큰 소리냐 이거 물어볼 수 있어. 몇 배 큰 소리일까? 이게 데시벨이 얼마나 커졌어? 10데시벨이 커졌지? 참고로 10데시벨이 커지면 실제 소리는 10배가 커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또 여기서 여기 가면 또 10데시벨 커졌지? 아니? 그러면 또 요 소리보다는 요 소리가 몇 배 큰 거야? 10배 큰 거야.
무조건 10dB이 커질 때마다 10배가 커지니까 그러면 자 질문 10dB인 소리에 비해서 30dB인 소리는 어떻게 돼? 몇 배가 큰 거야? 100배가 큰 거야 100배 알겠니? 3배가 아닌 거야 알겠니? 10dB 커질 때마다 소리는 10배가 커진다고 민규야 적어놔라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소리의 세기라는 거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리의 맵시라고 합니다 맵시 또는 우리가 뭐라 그래? 음색이라고 하죠 음색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가 있어 노래가 있는데 그 저는 에일리라는 가수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노래 잘하는 가수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일리가 예를 들어 보여줄게 뭐 이 노래가 있어 근데 에일리가 부르면 어때? 와 굉장히 듣기 좋고 막 어떨 때는 막 에일리가 발라드 부르면 막뭐 감동적이고 막 눈물도 나려고 해 근데 똑같은 노래를 내가 똑같이 불러도 어때? 너희 들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지 그치? 음색이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잖아 그 음색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니네 예를 들어 전화를 자주 통화하면 얼굴 안 봐도 뭐 알아 누구 목소리인지 알지? 그게 뭐야? 사람마다 이 소리의 맵시가 달라 음색이라는 게 달라서 그래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예를 들어 정민이하고 나하고 노래방에 가서 똑같은 노래를 똑같은 음과 똑같은 세기로 부르는 거지 근데 정민이가 부른 노래가 예를 들어서 이 파동의 모습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내가 똑같이 부르는 거야 음도 똑같이 그치? 여자 키에 맞춰서 그렇게 부르지도 못하지만 예를 들어 부를 수 있다 가정하고 여자 키에 맞춰서 똑같이 부르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둘이 똑같이 불러도 듣는 게 예를 들어 너희가 듣는다고 듣는 너희 입장에서는 정민이는 막 불안하고 할 정도인데 내가 부른 노래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잖아 뭐냐면 여기 내가 부른 노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음과 똑같은 세기로 불러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달라? 진동수라든지 진폭은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파동의 모양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음색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파동의 모양이 달라서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그 음색이라는 게 결정된다 뭐는 동일할 때? 그 진동수가 똑같고 뭐 진폭이 똑같을 때 그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뭐다? 파동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소리의 높이, 소리의 세기, 소리의 맵시를 소리의 3요소라고 해서요 또 무조건 선생님 장담하건데 이 그림과 함께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럼 그림을 줘 그치? 맞아? 그러면은 어떤 게 얘는 진동수가 다르네 그럼 소리의 높이가 다르겠구나 생각해야 되고 얘는 진동수가 똑같은데 진폭이 다르구나 소리의 그럼 세기가 다르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 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보시면 그림은 A에서 B 자 지금 A에서 B까지 진행하는데 5초가 걸리는데 자, A에서 B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마비에서 마루거든? 그럼 우리 마비 A에서 B까지 이거 뭐가 돼? 그렇죠 파장이지 맞아? 그럼 결국 파장은 얼마가 돼? 4m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그 4m를 파장만큼을 가는데 얼마가 걸린대? 5초가 걸린다는 거야 그럼 이 5초를 뭐라고 한다고? 파장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라고 하지 주기 그러면 이 파동의 주기는 몇 초다? 5초란 얘기인 거야 여기 알려준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다 그지? 옳지 않은 것 자 A는 아까 나왔었지 A는 뭐야? 마루 맞지? 자 파장 얼마라고? 4m였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진폭은 요즘 그림도 가려졌는데 요만큼, 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내려간 높이 또는 올라간 길이거든. 또 얼마야? 1이잖아, 1. 그치? 이 파동의 진폭은 1m인 그 다음에 니네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 파동은 웬만하면 다 횡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뭐가 돼요? 3번이 잘못됐지. 왜? 야, 주기가 5초라고 그랬으면 선생님이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 역수라고 그랬지? 맞지?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거나 혹은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거든. 그럼 주기가 5초니까 진동수는 얼마가 나와야 돼? 5분의 1이 나와야 되고요. 단위 헤르츠 쓴다 이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돼야 되겠다. 그지? 3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자, 이번에는 어떤 파동이 4초 동안 20번을 진동했다. 자, 봐봐. 우리 아까 이 문제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니네 진동수의 정의가 뭐지? 어떤 한 점이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1초에 진동하는 횟수 또는 1초에 왕복하는 횟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동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4초 동안 20번 진동하니까 계속 같은 속도로 진동한다, 속력으로 진동한다고 하면 1초에 얼마 진동하게 되는 거야? 5지 5. 4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진동수는 얼마 나와? 5Hz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진동수가 5면 주기는 그거분의 1이잖아. 5분의 1초니까 0.2초가 나오게 되고 1분이 되죠. 그치? 1번.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7번을 볼게요. 7번. 자, 여기 보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파동인데, 자, 봐라. 이게 현재 파동의 모습이고, 이 점선으로 나타낸 게 2초 후의 모습이래. 봐봐. 그러면, 여기 마루를, 여기가 마루지? 자, 지금 현재 마루가 여기 2m인 지점이 마루였거든? 근데 2초 후에는 어디 갔어, 마루가? 4m인 지점에 가 있는 거야. 그림을 비교하면. 그러면, 이거 몇 미터 차이다? 2m 차이인 거지. 그럼 얘는 2초 후에 2m를 가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2초 동안 2m를 갔다는 얘기야. 그럼 속력이 나오는 거야. 2초 동안 2m 가자. 꼭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 안 해도 돼. 어차피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파동의 속력은 얼마가 나와? 1m per second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몸으로 파장 물어봤지, 얘들아. 이게 잘 안 보이면은 선생님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고래에서 골까지잖아. 근데 그 길이가 뭐랑 같냐면 이렇게 따라가서 S 한번 그려. 이게 얼마야? 8이지? 맞아? 파장 얼마다? 8m. 저 S자 한번 딱 그려준 길이가 파장이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자, 속력은 1m per second. 파장은 지금 얼마? 8m 이렇게. 자, 그럼 주기는? 주기는 뭐였죠? 근데 파장만큼 가는데 봐봐. 2초에 2m 갔으면 8m 가는데 얼마 걸리겠니? 8초 걸리겠지. 파장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야. 맞아? 그래서 봐봐. 주기분의 파장인데 속력 나오잖아. 자, 그러면 답 찾을 수 있지. 파장은 8m가 돼야 돼. 그지? 주기는 8초가 돼야 돼. 속력은 1m per second가 돼야 되니까 얼마야? 5번이구나. 그지? 5번이구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6번이었나? 26번. 자, 하여튼 지금 우리가 푸는 이 문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 파동의 표시 부분에서는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지? 이봐. 지금 문제를 잘 읽어야 돼. 1초 후에 점선과 같은 모양이 돼. 자, 지금 요 빨간색 그 파동인데 얘가 1초 후에 점선과 같은 모습이 됐대. 그럼 여기 봐봐. 여기 꼭대기 마루끼리 비교하라고 그랬지? 1초 동안 얼마를 간 거야? 2m를 간 셈이지. 맞지? 자, 그러면 1초 동안 2m를 간 셈이니까 벌써 속력이 구해졌어. 그치? 1초에 2m 가니까 얼마야? 2m per second이야. 일단 요건 좀 이따.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문제 보자. 진폭을 물어봤지? 해봐. 진폭은 가운데서부터 꼭대기까지 높이 또는 가운데서 바닥까지 높이야. 그럼 얼마야? 10이야. 10cm다. 그 다음에 선생님 파장 어떻게 하면 된다고? 물론 여기 마루하고 마루를 비교해도 되는데 그냥 요 그래프 따라서 뭐 그려봐. S자 이렇게 하나 따라가. 여기 얼마야? 8이네. 8. 맞지? 그럼 이 파동의 파장은 얼마다? 8cm구나.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은 지금 이게 2m가 아니면 2cm가 되겠군요. 그치? 여기 지금 거리가 cm니까 이거 이제 2cm니까 얘 cm겠지.
그럼 벌써 이게 3번이 벌써 나왔네. 이건 아까 이미 구한 거지. 자, 근데 투입밸런스라고 그랬지? 원래 속력의 정의가 뭐야? 주기분의 파장이거든. 그치? 자. 근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문제에서 주기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주기는 어떻게 구해요? 얘들아. 지금 파장이 8cm거든. 그럼 8c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야. 근데 지금 얘가 1초에 몇 cm 갔어? 2cm 갔지? 그럼 8cm 가는데 몇 초 걸려? 4초 걸리겠지. 그럼 그게 주기야. 그럼 진동수는 그거분의 1. 그럼 4분의 1. 답은 단위는 헤르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속력을 우리가 이미 아까 구했다면 만약에 굳이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한다면 주기분의 파장이 파동의 속력이고 지금 위에서 다 구했잖아. 주기가 4초고 파장이 8cm니까 속력은 2cm/s 나온다.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요거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그 우리 소리의 3요소에서 요런 거 한번 요런 나머지도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만 일단 숙제로 선생님 좀 먼저 내줄 거고 어떤 노래의 악보를 나타내는 거다. 자, 진동수가 가장 작다. 이건 뭐야 그러면? 진동수는 소리의 높이를 결정한다고 그랬거든. 음이 가장 낮은 음이 뭐냐 이거지. 그럼 여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나와 있잖아. 음계 나와 있잖아. 그럼 가장 낮은 음이 누구니 여기서 지금 여기 쭉 보면 부 아니면 람이거든. 맞니? 음이 제일 낮은 거 이제 레잖아 레. 그럼 여기서 람이 되겠네. 람이 가장 낮은 음계니까 진동수가 어떻다? 소리를 냈을 때 가장 낮다. 그지? 낮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